네, 안녕하세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미디어와 사회의 두 번째 이제 부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 수업, 두 번째 이제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미디어와 사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학자들이 미디어와 사회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핵심 요소, 권력, 사회 통합, 사회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미디어와 사회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미디어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라고 하면서 뭐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은 미디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보나 가치나 시각을 전달함으로써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미디어라는 거 굉장히 강한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사회 통합 이런 부분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기능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디어는 결국 우리 국민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지 아니면은 여러 갈래로 분열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미디어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물론 유튜브도 없었고, 뭐 TV 채널도 지금처럼 없었고,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다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과거에 이제 KBS 9시 뉴스, MBC 뉴스 뭐 이런 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홉시 땡 하면 이제 비슷한 뉴스를 보고 그렇게 뭐 채널도 몇 개 없으니까 그런 식의 뉴스를 보고 결국에는 과거에는 미디어가 뭔가 공통된 우리 사회의 공통된 문화와 여론이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뭐 공공 캠페인을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전국 TV 뉴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올림픽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만 하면은 뭐 내가 나가서 뛰는 선수가 아니지만 뭔 한국이 우리나라가 막 일본을 이겼어, 중국을 이겼어 하면은 뭔가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뭔가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올림픽 중계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이제 애국심을 고취한다던가 우리가 뭐 한나된 대한민국 국민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미디어라는 게 결국에는 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가치관과 규범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관점도 존재하겠죠. 특히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걸 보면 되죠. 넷플릭스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 찾아서 보고 뭐 TV에서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채널도 굉장히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보고 싶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이나 태도에 맞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디어라는 건 좀 사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뭐 정치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한 뉴스, 보수 성향이 강한 뉴스 얘기하면서 뭐 특정 어떤 뉴스를 보는데 진보가 보수를 공격하고 어떤 뉴스에서는 보수가 진보를 공격하고 이런 거를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 생각이나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를 좀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치 뉴스나 이제 정치 채널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미디어와의 사회 분열이라는 굉장히 큰 연구 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마지막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는 사회를 반영하는지 혹은 미디어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제 거울과 이제 램프의 비유 같은 거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죠. 뭐 거울이라는 거는 미디어는 사회를 거울처럼 보여준다. 즉 사회 현상, 가치 흐름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 미디어가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야. 사람들에게 특정 의제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고, 램프로서 역할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미디어 사회에 관해서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대중사회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이거 강력파 이론, 뭐 비판 이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대중사회 이론에서는 이제 그 뭐 강력파 이론에서 어떻게 대중들을 바라봤는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이 당시에 이제 관점이라는 것은 미디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효과를 믿어. 그리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미디어 내용을 굉장히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기존의 산업화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뭐 공동사회를 살고 있었을 때는 가족이나 공동체, 종교 등의 그 사회적 유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시가 되고 도시의 특성은 뭐냐? 우리가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처럼 도시에서 개인들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디어가 유일한 정보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중들 그리고 미디어와 대중사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대중사회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관점에서 당연히 굉장히 비관론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디어라는 건 결국 우리 지배 계층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뭐 가스라이팅 시킨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배 계층의 이익을 이익을 위해서 미디어라는 게 존재하고 미디어라는 건 지배 계급이 통제하고 조작한다라고 보는 그런 비관론적 관점이고 미디어 이용자들 시청자들은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미디어 내용이라는 거 굉장히 회직계적이고 체계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즉슨 모든 대중들한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대중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하고 설득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뉴스, 광고, 드라마 이런 영화 속에 나오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결국에는 지배계급들이 원하는 세계관이고 대중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게 대중사회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론인데 이건 앞서 이제 대중사회 이론이 등장하게 된 뭐 배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비판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 얘기하면서 이미 다 얘기해서 이 부분 좀 간단히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비관론적 관점을 갖고 있고 뭐 이제 유물론적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물론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생각, 가치라는 것은 물질에 기반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나 생각 방식,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물질에 기반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르크스주의의 이제 유물론적 관점의 이야기는 결국에 누가 권력을 잡는가? 생산수단, 땅, 토지, 공장을 갖고 있는 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생산수단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죠. 공장을 갖고 있으면 물건을 찍어내고 땅을 갖고 있으면 곡식을 만들어내니까 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소유한 자가 결국은 권력을 얻는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계층,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들, 농노들,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착취를 당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관점이하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 그 다음에 농노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 착취를 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거는 이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을 탑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토지나 공장 이런 사유재산을 뭐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권력을 얻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착취하고 착취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뭐 가스라이팅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권력자들, 당연히 이제 당연히 미디어도 통제를 하려고 하겠죠. 특히 이 미디어라는 것은 지배 계급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 계급의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관, 세계관, 규범을 사회 전반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전달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력주의. 누구나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네 착취받는 너네 피지배 계급들 너네도 열심히 노력하면 당연히 성공할 수 있지. 이런 식의 이제 실력주의에 대한 개념들, 뭐 아니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조금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조금 눈 가림을 하는 뭐 이런 관점들, 이런 메시지들을 지배계급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지배계급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이 기존의 체제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사회 불평등 위계 이런 거뭐 존재하지 않는 거고 뭐 있지만 너네가 노력하면 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의 정신을 약간 조작한다. 가스라이팅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미디어가 사람들한테 왜곡된 현실인식,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왜곡된 인식 혹은 허위 의식을 이제 형성하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펠링이 틀렸네. 컨센서스가 아니라 false concessionis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미디어라는 것을 정치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타단하거나 주변화하고 현존하는 권력 질서와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의들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헤게모니 개념,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쯤에 이야기했던 그런 개념들과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펠링은 제가 이제 수정해서 올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능주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능주의라는 것은 앞에서는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관적인 관점을 가졌죠. 미디어라는 것은 사람들의 뭐 여기 정신을 조작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은 이 기능주의, 펑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주의에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는 마치 뭐 사회라는 거 마치 하나의 유기체, 우리 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사회라는 건 하나의 유기체로서 존재를 하고 이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기관들이 집합이라고 하면서 각 기관들이 이제 사회 요구에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그 사회를 하나의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뭐 신장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몸이 이제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뇌도 제 역할을 하면서 잘 돌아가야 되고 심장도 잘 뛰어줘야 되고 뭐 안에 있는 장기들도 이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눈도 이제 잘 보여야 돼. 이런 것처럼 그런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이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잘 작동해야 이 우리 몸이 잘 작동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회도 하나의 유기체로 이제 존재를 하고 사회라는 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이 사회에 있는 각각의 기관들, 학교, 종교, 제도, 미디어 같은 이 사회적 기관들이 뭐 그런 뭔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잘 작동해야 우리 사회가 마치 이렇게 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의 이제 사회 기관들이 마치 몸의 각 부분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 사랑하고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고 협력을 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통합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미디어도 하나의 사회적 기관, 우리 유기체의 몸의 구성원 중 하나로서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미디어라는 기관이 잘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기능주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서, 통제,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권위와 법질서, 미디어를 보면은 어느 게 좋고 나쁜 건지, 법이라는 건 어떤 건지, 어떻게 너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라는 건 권위, 질서, 통제를 사회적 통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미디어가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디어의 역할로는 미디어라는 것은 문화, 규범, 가치의 유지 및 전송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디어라는 건 이제 뭐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를 전달해서 세대 간의 문화적 연속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여준다든가 뭐 어떤 식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미디어가 이 문화나 규범을 전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서 뭐 전통문화 소개 프로그램, 역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걸 보므로써 우리가 뭐 과거에 태어나지 않았던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역할은 이제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게 오락을 통한 긴장 해소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이지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미디어라는 거는 뭔가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작용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회사 갔는데 좀 기분 나쁜 일 있고 사람들 짜증나는 일 있고 뭐 불만이 굉장히 되게 많은데 우리가 미디어에서 나오는 재밌는 스포츠, 게임, 그다음에 막 그런 뭔가 기승전결인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뭐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나 약간 이제 분노 이런 것도 좀 해소를 하고 뭔가 이제 긴장을 좀 해소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이 긴장을 밖으로 표출하기보다는 뭔가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고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미디어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어가 오락을 통해서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디어라는 사회 하나의 기관이 이렇게 질서, 문화 규범 전달, 오락을 통한 긴장 해소라는 역할을 통해서 일종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즉,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한테 공통된 관심사와 가치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미디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뭐 미디어라는 거는 뭐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제 좀 더 강조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어라는 거는 근대화와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디어라는 것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근대화,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프라도 부족하고 뭐 선진국에서 있는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 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 빠르게 전송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근대화 개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새마을 운동 70년대 했을 때 뭔가 이제 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막 뭐 동네 이제 정원을 정리하고 화단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7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좀 근대화를 하자. 미디어를 통해서 그 근대화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처음 시작된 것도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고민해서 시작을 또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농업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 농업 기술을 빨리 전달을 해서 야, 이렇게 해야 작물이 효과적으로 자라.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작물이 죽어. 이런 식의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처음 발달한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너무 넓고 사람들은 너무 멀리 퍼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기술, 혁신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게 민대화, 개발, 뭐 이런 기술과 지식을 이제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거에서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 반드시 이제 뭐 기술과 지식만 제공하는 건 아니죠. 이 미디어라는 게 때로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가치를 이제 제공하는 인권 이런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지 않거나 뭐 인권이 좀 잘 발달하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미디어를 통해서 저 뭐 서구에서 뭐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뭐 이런 식의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인권이 발달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 인권이라는 가치가 이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도 일종의 근대화 개발 이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뭐 교육, 보건, 복지 향상의 기업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흡연 캠페인 뭐 이런 거를 이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흡연을 좀 덜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보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백신을 잘 맞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걸 전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미디어라는 게 이제 그런 정보 전달을 이제 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근대화를 할 수 있고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게 근대화와 개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 미디어 결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미디어 결정론도 한 학기, 반 학기 수업으로 거의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2의 수업이니까 뭐 짧게 치고 가는 걸로 할게요. 근데 미디어 결정론은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약간 조금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좀 그런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미디어 결정론에 따르면 우리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게 기술의 발전이 사회 변화를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라고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어로는 뭐 determinism 이렇게 해서 그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결정론에 이제 굉장히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마셜 맥루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 학자들이 좀 논의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 미디어라는 이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디어 기술이라는 거는 각각의 기술의 형태, 내용, 사용 방식에는 특정한 바이어스, 편향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편향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뭐 아래 예시를 보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어떤 학자가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그 유명한 학자가 고대 그리스의 구술 문화와 로마 제국의 기록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구술 말로 얘기하는 문화와 기록 사람들이 라이팅을 해서 하는 문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이 사람들이 말로 주로 소통을 하냐 라이팅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문화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이제 구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을 공론장 뭐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에 의존하는 문화에서는 말이라는 거 어때요? 나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뭐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라는 건 쉽게 바꿀 수 있고 유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말이라는 건 뭐죠? 중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즉흥적이고 그 자리에서 생각난 걸 딱 떠올려가지고 창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구술 문화가 발달한 문화에서는 즉흥성, 창의성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강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구술 문화에서 말을 하려면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친구들 여러 명 모여서 수다를 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술 문화에서 결국 여러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공동체,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이 말을 잊어먹지 않기 위한 이 공동의 기억력을 중요시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에서는 그 당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라이팅, 사람들이 이제 뭐 글을 쓰는 문화가 이제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글이라는 것 특징이 뭐죠? 말과 다른 글이라는 것의 특징은 한 번 기록이 되면 변하기 어렵죠. 이 뭐 예전에 뭐 수정판 뭐 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 비싼 종이에다 이렇게 쭉쭉 글을 쓰면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글을 쓸 땐 굉장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 기록 한 번 기록되면 쉽게 변하기 어렵고 또 기록이라는 건 뭐죠? 한 번 작성되면 오랜 시간 보존이 가능하죠. 우리도 지금 뭐 1000년 전, 뭐 800년 전에 뭐 사람들이 글 쓴 거를 지금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문화, 라이팅이 발달한 문화에서는 이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의 기록 문화의 영향력은 또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권력의 중앙 집중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아무래도 기록 왕의 명령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이 내가 다스리는 영토 나라에 모두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앙 집중 왕의 명령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권력이 중앙 집중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고 또 기록이라는 거죠.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뭘 하면 안 돼. 라는 그 규칙이 또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 내가 말로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기록을 하는 문화인가에 따라서 사회 구조나 변화, 문화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중립적인 게 아니라 뭔가 특정한 편향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사회가 발달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편향이 사회적으로 이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면서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기술이 없었으니까 신문 아니면 성경 이런 거 보는 게 쉽지가 않았죠. 왜냐면 이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책 한 권 뭐 친구한테 재밌는 책 읽어봐라고 하려면은 그거를 이제 인쇄기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손으로 필사를 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그 책이나 그 기록물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복사기에 찍어내고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책이나 기록물이라는 게 쉽게 복사가 되고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나 신문을 찍어내는 가격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책을 읽고 이제 다 자연스럽게 지식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게 또 종교 개혁까지 연결이 되었다고 해요. 과거 이제 성경이라는 것도 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이제 접근하게 되면서 이게 목사님이 하신 말이랑 뭔가 약간 그런 성경의 내용이랑 조금 다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종교 개혁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즉 미디어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라는 게 이제 미디어 결정론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저희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본격 그 저널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널리즘, 뉴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의 미디어 나우 그 교재 3장 디지털 신문의 출연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잘 서술이 되어 있으니 이거 부분 한번 읽고 그러면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고 네, 이제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